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을 먼저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식품위생학 중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 보시면요, 식품 첨가물의 정의,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료, 표백제, 발색제 등이 있는데요. 보존료부터 해서 발색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책 제일 첫 페이지에 보이는 그 식품 첨가물의 정의 뿐만이 아니라 각 식품 첨가물 쪽에 보시면요, 이 식품 첨가물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각 식품 첨가물의 정의까지 포함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 첨가물의 정의, 지금 여기는 각 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도 함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식품 첨가물의 구비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인체에 무해하고 유독성은 없고 체내 축적 잔류되지 않고 미량으로 효과가 있어야 하며 물리 화학적인 변화에 안정해야 되고 값은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하고 외관상 좋아야 하며 사용하기 간편하고 품질 특성이 양호하고 첨가물 확인이 가능하고 제조 과정에서 필수 부가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품 첨가물의 구비 조건을 한번 봐두시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옆에 기출문제처럼 식품 첨가물이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식품 목적에 따라서 다량 첨가 아니죠. 미량을 첨가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가지고 가시면 그만큼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다음으로 중요 식품 첨가물의 제조 기준 및 사용 기준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보존료입니다. 보존료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방지를 해서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옆에 참고 부분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게 방금 저와 함께 본 보존료라는 것은 이러한 식품 첨가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는 보존료의 목적을 보시면 미생물의 생육과 증식에 의한 식품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단순히 살균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정균 작용이 목적인 것이 바로 보존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보존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존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pH의 경우에는 보존료 종류 중에 산형 보존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산성 영역에서 효과가 좋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오염도는 초기 미생물의 오염도니까요. 처음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 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저하되는 것이고, 가열시 보존료를 첨가를 하게 되면 미생물 사멸 소요 시간은 단축되는 것,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경우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보존료도 역시 균일하게 용해시켜야 한다는 것이 보존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품 첨가물을 공부를 하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용 기준에 대해서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하는 법령을 보시면 사용량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용량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온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사용량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빈도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식품만을 정리해 놓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보셔서 사용량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 보존료 및 그 사용 기준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존료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라고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데히드로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치즈 종류에 많이 쓰이는 것, 그리고 이초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빵류에 쓰이고요. 그리고 소르빈산 종류는 상당히 많은 식품에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는 꽤나 특이한 것인데요. 빵에 사용되는 보존료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안식향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벤조익 애시드라고 나오고 안식향산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안식향산은 보존료로서 과일, 음료, 탄산음료 등등의 다양한 식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 종류도 보존료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용 기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되죠. 밑에 보시면 빵과 생과자에 사용되는 보존료는 프로피온산 나트륨을 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빵과 생과자에는 프로피온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를 더 하시고 사용 기준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살균제로 넘어가서요. 살균제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을 단순간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보면 식품의 부패 세균이나 기타 미생물을 살균 작용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량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제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소독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살균제를 보시면 차염수산 나트륨, 그리고 차염소산 칼륨, 차염산수, 오존수,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참깨에 사용해서 안 되는 것은 차염수산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최종식품전에는 분해하거나 완전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살균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건데요. 산화방지제는 말 그대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구분을 하면 지용성 산화방지제와 수용성 산화방지제로 나뉘고 있는데요. 지용성 산화방지제는 유지의 산화방지를 위한 것, 그리고 수용성 산화방지제는 색소의 산화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보시면 지방의 산패에 의한 이미 이치를 방지하고 색상의 변화로 인한 식품의 변색, 퇴색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지방 산패를 하기 위한 게 지용성 산화방지제 의 역할이고요. 색상의 변화로 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수용성 산화방지제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용성 산화방지제 종류는 BHT, BH, 그리고 프로필갈레이트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용성 산화방지제 종류로는 아스콜빅애시드, 비타민C죠. 그리고 에리솔빅애시드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산화방지제에서는 효력 증가제 또는 시널지스트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유기산유나 축화빈산 염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산화력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조금 있는데 산화방지제와 함께 사용을 하면 항산화력을 증가시켜주는 물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허용 산화방지제를 보시면요. BHA, BHT 보시면 전부 다 내용이 유지, 우지 이런 지용성 식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몰식자산과 몰식자산 프로필, 몰식자산 프로필 같은 경우는 이 영어 이름인 프로필 갈레이트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역시 유지 종류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있는 게 에리소르빈산, 그리고 아스코르빌 스테아레이트 이런 종류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용 산화방지제로 있는 것이 아까
앞에서 봤던 아스콜빅이시드, 이게 비타민 C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코페롤 같은 경우는 비타민 E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산화방지제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착색료로 가세요. 착색료 같은 경우는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얘기를 합니다. 식품이 원래의 색이 있는데 이것은 조리, 가공, 저장 중에 변색,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착색을 시키거나 그래서 색을 유지하거나 복원시켜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부여하거나 복원시키기 위한 식품 첨가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좀 더 색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존을 하고 균일한 색을 내고 대용품인데 좀 진품이와 비슷하게 하기 위한 이런 착색으로 나눠져 있죠. 종류로 보시면 색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연 색소와 인공 색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천연 색소 같은 경우는 종류가 좀 적고요. 그리고 안정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보존성이 낮고 비싸다는 문제가 있긴 하죠. 착색료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보시면 식용색소, 녹색, 청색, 1호, 2호, 4호, 5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종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용 착색료 중에 이런 식용색소로 나온 애들은 지금 사용 기준이 없죠. 사용 기준이 없는 이유는 허용 가능 식품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비해서 시험 출제 빈도가 낮아 생략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참고로 보시고 싶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하는 법률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허용 착색료로 보시면요. 3-이산화철, 이것은 바나나 꼭지 절단면이나 곤약 쪽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수용성 안나토, 그리고 철크로필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품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카로틴과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착색료이기도 하고 영양 강화제이기도 한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 동클로로필, 그리고 동클로로필산 나트륨, 이런 동이 들어간 아이들은요 쓰는 것이 다시마 이런 종류에도 쓰고요. 그리고 완두콩 통조림에도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이산화티타늄도 역시 착색류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 기준에 사용하는 것, 지금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품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표백제인데요. 표백제라고 하는 것은 탈색을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식품 중에 일반 색소나 발색성 물질을 탈색시켜서 무생의 화합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식품의 보존 중에 갈변이나 착색 등의 변화를 억제하고, 그리고 색소 파괴해서 좀 더 희게 만들고, 그리고 색소를 착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표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표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에 있는 색소를 탈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구분을 하면 산화형이냐 환원형이냐 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한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화형 같은 경우는요, 산화작용에 의해서 착색 물질을 비가역적으로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생기산소에 의해서 표백되고, 그리고 비가역적으로 파괴를 하기 때문에 표백 후에 복원이 어렵죠. 그리고 영양 손실의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표백제로는 과산화수소, 차염수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형 표백제 같은 경우는 환원작용에 의해서 색소를 파괴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식품 중에 표백제 성분이 없어지면 다시 복원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산성 아황산 나트륨, 차황산 나트륨 등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원성 표백제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또는 산화형 표백제와 환원성 표백제의 특징들을 적어놓고
틀린 것을 찾으세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류와 특징들은 한번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 표백제를 한번 보시면요, 과산화수소, 차황산 나트륨, 그 외에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등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번 눈에 익히고, 그리고 산화형이냐 아니면 환원형이냐로 구분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식품 완성 전에 완전히 분해 또는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색제인데요. 발색제 같은 경우는 색소를 유지, 강화시키는데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을 얘기를 합니다. 발색제 같은 경우는요, 그 자체는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색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 중에 존재하는 이런 유색 물질과 작용을 해서 그 색을 안정화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발색을 하기 위한 것, 즉 색소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발색제입니다. 육류 등의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은 방치를 하거나 또는 가열 조리하면 산화돼서 변색을 하죠. 그런데 이를 방지 위해서 좀 더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색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 발색제를 보시면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등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식품을 보시면 대부분 식육 가공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그 제품, 햄 같은 제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밀가루 계량제 같은 경우는요, 밀가루나 반죽에 첨가를 해서 제빵 품질이나 색을 증진시키기 위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보통 재분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때문에 좀 약간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두게 되면 산소와 만나서 조금 더 흰색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제빵 품질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제빵 저해 물질은 파괴하면서 품질 변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밀가루 계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가루 계량제는요, 종류가 과산화 벤조일, 시스테인염 산염, 이산화염소, 아조디카르보나미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거의 다 밀가루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다음으로 팽창제 같은 경우는요, 가스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들 때 형태를 유지하거나 부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팽창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합성 팽창제 종류를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붙여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류들을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렇게 한식 된장, 조미 된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어디에 쓰지 마세요 또는 어디에만 쓰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틀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틀이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하고 분리가 쉽도록 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틀에서 좀 더 분리하기 쉬우라고 사용하는 것이 이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에서 허용된 이형제는 유동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동 파라핀 같은 경우는 피막제로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감미료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카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유해한 제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카린 나트륨 형태로 아래 식품에서 사용을 하도록 지금 허가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글리시리, 진산, 이나트륨, 솔비톨, 그 다음에 수크랄로스, 아스팔탐,
다음으로 스테비올 배당체까지 다양한 감미료들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도 조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산도 또는 알카리도를 조절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을 이용합니다. 신맛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종류로는 유기산으로 사용을 할래, 아니면 무기산으로 사용을 할래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신맛 같은 경우고요. 유기산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구연산, 주석산, 사과산, 젖산, 초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쾌한 신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기산 같은 경우는 떫은 맛과 쓴맛을 수반하는 불쾌한 풍미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용하는 산도 조절제를 보시면 글루콘산철, 그리고 글루콘산칼슘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연산이나 아니면 글루콘산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황산 알루미늄 칼륨 부분은요, 팽창제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팽창제 쪽에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향미 증진제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래 맛을 더욱 강화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기호에 맞게 조절해서 맛과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화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핵산계냐, 아미노산계냐, 유기산계냐 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이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추출용제 같은 경우는요,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천연물 중에 특정 성분을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식용유지 제조 시에 유지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핵산이나 아이소프로필알코올이나 메틸알코올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주로 보이는 것은 이 핵산입니다. 식용유지 추출을 할 때 하기 위한 것이 주로 시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서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추출 용지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포제 같은 경우는요, 소포제는 거품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거품을 더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 생성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규소, 수지, 실리콘, 레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포제에는 규소, 수지 하나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증점제인데요. 증점제는 점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요, 주로 있는 게 셀룰로스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스타치나 아니면 알기산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그리고 검류 종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종류, 증량제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화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을 균일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켜주는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그리고 유화라고 하는 것은 그 균일하게 섞어주는 그 작용을 우리는 유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화제라고 하면 HLB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아셔야 되는데요. HLB라고 하는 거는 하이드로피릭 리포피릭 밸런스라고 해서요, 값이 크면 친수성이 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유화제를 사용할 때는 이 HLB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화제 종류로 보시면요, 스테아릴 젖산 나트륨, 스테아릴 젖산 칼륨, 그리고 에스테르 들어가 있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피막제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일이나 야채류 같은 경우는 선도 유지도 좋고 외관도 좀 보기 좋게 되고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 피막재로는 몰포린산 지방산염, 초산비닐 수지, 폴리비닐리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표로도 나와 있죠. 그리고 껌 기초제로 나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껌 제조의 기초 원료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에스테르 껌부터 해서 초산비닐 수지, 폴리부텐, 검 레진 등이 있는데, 초산비닐 수지는 우리가 방금 봤던 피막제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피막제 목적 또는 껌 기초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산비닐 수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향료 부분 보시면요. 향료는 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바로 향료라고 보시면 되죠.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화성과 분말성까지 구분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향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은 이 멘톨이라고 하면 향료에 들어가는구나, 착향료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영양 강화제라고 하는 것은요,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영양소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종류들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 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종류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종류들을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식품 첨가물은 사실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정말 많고, 그것에 의한 사용 기준까지 다 보려고 하면 좀 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눈에 한번 익혀 두시고요. 눈에 익힌 것을 보시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시 거꾸로 이 식품 첨가물 부분을 보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더 기억에 잘 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